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기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흔히 기자는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 논의를 특종 보도한 한겨레 토요판팀의 최성진 기자입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MBC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나 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을 매각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한 사실을 특종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7월 2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은 최 기자와 함께 검찰의 구형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검찰의 구형부터 얘기해보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형인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 구형 소식 알려진 뒤에 뭐 언론계 혹은 또 많은 선후배 동료 기자들께서는 많은 이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정작 저는 지난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 그 이후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도 받고 또 수사도 받고 또 압수수색도 당하고 하면서 검찰이 어떤 태도로 이 사건 다루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에서 검찰과 계속 만나왔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실형 구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찰이라고 봤었고요. 검찰의 구형 논리는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취재한 그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의 공익성도 별로 크지 않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 기자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 기자, 피고인 쪽의 주장은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그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는 박근혜 당시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적 이슈였는데 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매각은 그 정수장학회 이사회죠. 그 이사회 통과 없이 처리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대선 직전인 10월 19일 날 그 매각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 명백히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 이제 이게 그 김영태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보도를,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보도의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 통신비밀보호법 그 해석과 관련해서도 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그 김영태 변호사께서 좀 주목할 만한 견해를 하나 밝히셨는데요. 그 제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들은 그 행위, 들은 과정, 이제 그 취재 방식이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들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개된 대화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듣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제가 현장에서 듣고 녹음하고 보도했던 그 행위는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였을지는 몰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취재하게 된 과정,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보도를 하게 된 과정, 이것들 조금 그 시청자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지난해 9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그 최대의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그 정수장학회 문제도 이제 다시 그렇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던 거였죠. 정수장학회 문제는 사실 그 해법은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제 사회 환원인데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9월 27일 날 제가 이사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계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했고 요구이기도 했던 이사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사장직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으시고 대신 10월 말쯤 되면은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 건데 그때 가면 나도 한몫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승의 날이라는 건 곧 2달여 뒤에 있을 대선을 가리키는 그렇죠. 것이었죠. 제가 그러면 저는 기자로서 당연히 그거 솔깃했고 찾아가서 좀 뵙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은 뭐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 추석 지나고 좀 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월 8일 날 제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추석 연휴가 지난 바로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찾아가겠다고 그날 바로 가겠다고 차 한잔 마시러 가겠다고 하는데 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봅시다 라는 말씀만 하셔서 사실 전화 인터뷰는 별 소득 없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을 무렵에 끊기지 않은 전화 너머로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 듣고 사실 이제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최필립 전 이사장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내용인지 자연스럽게 저는 귀가 쫑긋 그쪽으로 쏠리게 됐는데 마침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들었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다 들었습니다. 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네네.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뭐 보도야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두 분인데 네. 그분들도 아마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른바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아마 뭐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졌고요. 네네. 실제로 있었고요. 예. 지금 그분들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한겨레에 지난해 10월 13일 그리고 또 15일 그 이후 직후부터 뭐 그때부터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에 대한 보도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한겨레 보도와 뭐 다른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직후에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그 당시에 지분 매각 논의에 참여했던 그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또 이상옥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 거기에 이미 이제 이진숙, 이상옥 두 명이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기 전에 최 이사장과 문화방송 뭐 상장 계획이라든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을 함께 논의했던 김재철 당시 문화방송 사장까지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지분 매각,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서로 논의해서 서로 합의하고 어떤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대선을 딱 2달 앞둔 시기에 정치적 임팩트를 고려한 기자회견 방식으로 알리려고 했던 거는 명백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검찰이 조사는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했었죠. 해놓고 저를 기소했던 게 지난 1월 달이었는데 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4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라 그러면 네. 이미 그 박근혜 후보가 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선된 직후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언론계에서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그 검찰 수사와 기소가 최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 보도가 10월 13일, 15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지분 매각 논의에 참여했던 이진숙, 이상옥 부장 등이 속해 있던 문화방송에서 주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 보도가 어떤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쟁점들을 짚는 보도가 아니라 한겨레 보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거든요. 도청 의혹이죠, 이른바. 사실 그들로서는 뭐 어떤 근거도 없이 뭐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 운운하면서 약간은 좀 과도한 보도를 당시 10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아침 뉴스, 뉴스데스크, 뭐 메인 뉴스 포함해서 한 50여 차례 가까운 그런 보도를 쏟아냈었고, 한편으로는 그런 보도를 쏟아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방송이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16일 날 검찰 고발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곧바로 이제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죠.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 한 11월쯤 됐었고, 압수수색이 11월 이제 중순까지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넘게 지나서 이제 대선이 있었고, 또 대선 이후에도 한 달 정도 또 지난 다음에 대선 직후에 저를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검찰이 1월에 그 기소를 하면서 브리핑을 할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입에서 스스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발언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나온 발언입니까? 사실 의외였죠. 뭐 당사자인 저도 의외였고, 언론사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특히 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발언이어서 이제 그 발언 갖고도 또 별도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1월 18일, 지난 1월 1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소가 이루어진 날, 그 변천후 서울지검 1차장 검사였는데요. 기소를 결정하고 이제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그 브리핑룸에 와서 기자들과 1문 1답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공익성, 보도의 공익성, 정수장학회 보도가 과연 공익적 목적에 맞는 보도였느냐, 뭐 그런 공익성 부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도가 나오고 다음 날 또 일부 언론이 그 발언을 갖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또 물었더니 일반적인 이야기였을 뿐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은 뭐 유죄가 아니면 무죄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수습을 하기도 했었죠. 이른바 논란이 된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최 기자 말고도 안규백 엑스파일 사건으로 유명한 노회찬 의원이 결국 통비법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 지금 통비법이. 그래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좀 나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비법은? 그 개정안, 통비법 개정안 몇 건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가 됐었는데, 뭐 저도 몇 차례 뭐 통비법 개정 토론회에도, 국회 토론회에도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개정안은 이제 여러 건이 있고, 그 개정 방안, 그 방향이 어떤 거냐 따지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행 통비법이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아한 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뭐 벌금형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를 실형까지 살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이거 벌금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실형을 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노회찬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였죠. 그때 법원 판결문 가운데서도 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벌금형이 없는 거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 그런 사건의 경우 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통비법에도 벌금형을 마련하자, 따로 이제 그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개정안의 흐름은 통비법이 제정된 게 1992년도였거든요. 그 당시 뭐 정보기관, 수사기관들의 민간인 혹은 정치인 그 도청이 많이 있었죠. 그런 국가기관의 도청이 너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들의 이제 그런 무리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었는데, 되레 노회찬 의원,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 그리고 또 뭐 저까지 포함해서 공익적 목적의 그 도청의 결과물, 이른바 도청의 결과물, 혹은 저처럼 우연적 계기에 의해서 얻은 결과물을 보도했을 때 이거를 국가기관이 어떤 편의에 따라서 민간인을 도청한 것과 같은 범주로 놓고 이거를 재단하는 건 좀 무리인 것 아니냐라고 해서 통비법 내에도 이 공익적 목적에 맞는 보도에 따르는 뭐 그런 행위들을 보호할 수 있게 정당 행위 조항을 마련해 놓자. 그러한 흐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뭐 정확히 일정을 뭐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여 정도면 최 기자는 아마 1심 재판 선고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 항소심, 또 대법원 상고심까지 또 지리한 재판 과정들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좀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징역 1년형 자격정지 1년 지금 구형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서는 당사자인 저로서는 주변에서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로서는 늘 최악의 경우는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두려운 거는 당사자 재판을 받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거는 검찰이 이제 많은 언론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성진 기자를 통비법으로 기소한 거는 사실 검찰도 유죄를 기대하고 기소한 게 아니라 이런 권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향해서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위축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 가장 두려운 거는 저는 어차피 지금 당사자니까 그렇다 쳐도 많은 언론계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특히 이제 후배 기자들 이번 사건 보면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사실 그게 좀 저로서는 가장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당사자인 저부터 더 당당하고 또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는 게 저로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간부가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MBC 주식을 팔아서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공익적 보도 가치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보도로 최 기자가 한국신문상 등 주요 언론상을 휩쓴 사실은 이 보도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장학회 관련 인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거꾸로 최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법원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검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법원만큼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가 형평과 상식에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판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의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